작고 어수선한 부엌의 아침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한 중년 남자가 낡은 실내복 차림으로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그의 등 뒤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내가 다가와 그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툭 차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양반아, 맨날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당신 꼴 좀 봐. 그게 남자야?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내가 돈도 못 버는 식모를 하나 들인 줄 알겠네. 밥 차렸으면 어디 눈에 안 띄는 대로 좀 꺼져. 하지만 남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돌아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늦겠어. 어서 와서 따뜻할 때 아침 먹어.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국방정보사령부의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해외 테러 조직의 모습이 위성으로 생생하게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스크린 앞에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만큼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스크린 속 목표물을 향해 마지막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목표 확인, 30초 후 처리해. 방금 전 부엌에서 들려오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매일 아내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저 남자가 사실은 국방정보사령부의 비밀병기이자 살아있는 전설, 그림자라 불리는 강지훈 소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곧 그의 아내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가 가진 세상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의 아들을 건드린 자들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한 남자의 분노가 이제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컴컴한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잠들고 오직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시간이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스프링 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 유미란이 혹시라도 깰까봐 그의 모든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닫고 나와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한 부엌, 그곳은 온전히 그만의 세상이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알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쌀뜨물을 버리고 정합한 눈금에 맞추어 물을 붓고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는 그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곧이어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부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언제나 아내 유미란이 좋아하는 식재료들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완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식단을 짜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온전히 강지훈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상에 올릴 두부와 시금치, 그리고 어제 저녁 미리 재워둔 고등어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안에서 두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크기로 잘려나갔고 시금치는 풋내가 나지 않도록 정갈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의 칼질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장인처럼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유미란, 그녀는 요즘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각종 잡지와 방송에도 얼굴을 비출 만큼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녀의 옷장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남편인 강지훈이 한 달 동안 아내에게서 받아 쓰는 생활비보다 몇 배는 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늘 번쩍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 강지훈은 성공한 인생의 유일한 흠집이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의 직업은 정부의 어느 이름 없는 부처에서 하루 종일 서류나 넘기며 세월을 보내는 존재감 없는 미관말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동기들이 모두 승진할 때 그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20년 내내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아내에게 있었고 강지훈은 그저 아내가 던져주는 생활비에 의존해 살아가는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유미라는 남편 이야기를 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녀는 늘 깊은 한숨과 함께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경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부엌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하게 익어가는 고등어구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강지훈이 막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식탁 위에 다 올렸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침실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아내 유미란이 뾰족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밤새 잠도 설쳐가며 정성껏 차린 아침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에 퍼진 음식 냄새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에 이게 무슨 비린내야, 정말. 이봐요, 강지훈 씨. 내가 집에서 생선 굽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사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만. 당신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 다 잡쳤네, 정말. 그녀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부르듯 혹은 아랫사람을 하대하듯 그의 이름 석자를 툭툭 내뱉었습니다. 그 호칭에는 어떤 애정도 존중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날이 서 있는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좋아하는 누룽지도 막 끓여놨는데 어서 와서 앉아. 밥 다 식겠어. 그의 그 표정 없는 미소, 유미라는 세상에서 남편의 그 미소가 가장 싫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맞서 싸우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는 언제나 저렇게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석처럼 텅 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저 미소가 자신을 향한 가장 교묘하고 비겁한 저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밥 달랬어. 당신이 차린 밥 먹으면 하루 종일 재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당장 치워버려. 그녀는 식탁을 그대로 지나쳐 찬장에서 값비싼 수입 영양제 몇 알을 꺼내 생수와 함께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나온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의 낡은 운동화를 구둣바로 툭 걷어차며 부엌에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 경멸의 말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박 사장님네 부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거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가 보내준 레시피대로 음식이나 제대로 준비하고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얌전히 있다가 알아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 괜히 내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당신 그 무능하고 답답한 얼굴 들이밀어서 내 체면 깎아내리지 말라고.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어? 알았어, 여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다녀와. 손님 맞이 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게.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아침 햇살만이 비추는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지훈은 아내가 한 입도 되지 않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아침상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아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외롭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모든 음식을 버리는 대신 자신의 밥그릇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누구도 그 속을 읽을 수 없는 조용하고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은 아내의 화려한 친구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미란처럼 성공하고 돈 많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듯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이 터지는 소리와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지훈은 하얀색 앞치마를 두른 채 그들 사이를 묵묵히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가 오늘 하루 종일 공들여 만든 갈비찜과 신설로 그리고 갖가지 전들은 최고급 한정식집의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인 박 사장의 아내가 비싼 와인을 따르고 있는 강지훈의 등을 보며 유미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란아, 새로 들인 집사님이야.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네. 어디 호텔 주방장이라도 데려왔어. 월급 꽤나 줘야겠는데. 그 말에 거실에 있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강지훈을 쳐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유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으며 그들의 조롱에 화답했습니다. 집사는 무슨 집사야. 우리 집 양반이야, 양반. 저 사람이 다른 건 다 젬병이고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부엌에서 음식 나르고 허드레질하는 건 제법 쓸모가 있거든. 돈도 못 버는 남편 저렇게라도 부려먹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지. 안 그래? 날카로운 모욕의 말들이 그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박 사장 아내의 텅 빈 와인잔에 조용히 최고급 와인을 채워주고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를 안주 삼아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속도 좋네, 저 남자. 나라면 창피해서 저렇게는 절대 못 살아. 그러게 누가 눈을 낮춰서 저런 남자랑 결혼하래. 그들의 모든 대화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시끄러운 파티가 끝나고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유미라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빈 와인병과 음식물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봐, 강지훈 씨, 뭐해? 이거 안 치우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집안 원래대로 깨끗하게 다 치워놔, 알았지? 그녀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는 피곤하다는 듯이 하품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 어지럽게 널린 와인잔과 음식물 쓰레기들 속에서 강지우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둬서 의자 위에 단정하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침내 하루 종일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세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포기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유미란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강지우는 소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국산 소형차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서 몇 블럭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주차된 검은색 대형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 차는 외관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방탄 처리가 된 국방정보사령부에서 특수 제작한 차량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서늘한 푸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아내의 친구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며 억지 미소를 짓던 그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그의 얼굴을 가면처럼 덮고 있던 온화하고 어수룩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무표정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응하는 남편의 그것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유령처럼 빠져나와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한 군사시설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그저 평범한 야산으로만 알려진 곳이었지만 그 산의 심장부에는 대한민국의 국방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다루는 거대한 지하 벙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몇 겹의 강철로 된 차단문과 홍채 인식, 지문 확인 등 복잡하고 삼엄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그의 차는 마침내 지하 벙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령관 전용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부관이 소리 없이 다가와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령관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지호는 부관의 보고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낡은 실내복을 벗어던지고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특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일반 군복과는 다른 오직 정보사령부의 핵심 요원들만이 입는 그 옷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어깨에 빛나는 별 2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구박받는 무능한 남편 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들을 그림자 속에서 심판하고 국가의 가장 어두운 것을 지키는 국방정보사령부의 수장,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부하들에게는 살아있는 전설, 코드네임 그림자라 불리는 강지훈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과 비밀 통로로 연결된 극비 작전 회의실에서는 이미 사령부의 주요 참모들이 모두 모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해. 강지훈의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에 정보 분석실의 한 젊은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사령관님. 지난밤 아군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의 핵심 음파 탐지 시스템 설계도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경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로는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의 고위급 협력자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강지훈은 눈을 감은 채 팔짱을 끼고 모든 보고를 말없이 들었습니다.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에는 그의 희미한 숨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고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수많은 엘리트 장교들 중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바로 정보분석 2실을 총괄하는 군내에서 차세대 리더로 신망이 두텁기로 소문난 최민호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최 대령. 그의 부름에 최민호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사령관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유출된 정보 중에 음파 탐지기의 핵심 부품인 트랜스듀서의 합금 비율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나? 강지훈의 질문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부하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호 대령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천만다행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합금 비율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대답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 대령의 눈동자에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미세한 안도감과 그의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 아주 살짝 움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정보위원만이 감지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긴 테이블을 돌아 최 대령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또각또각 하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상하군, 최 대령. 내가 방금 한 질문은 함정이었네. 유출된 정보 목록에는 애초에 트랜스듀서 합금 비율 데이터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어. 있지도 않은 정보에 대해 자네는 어떻게 그것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었지? 마치 자네가 직접 유출할 정보를 하나하나 골라서 넘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야. 그렇지 않나? 최민호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찬 채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말... 강지훈은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그의 말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나는 수많은 배신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처리했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모두들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의 자네처럼 말을 더듬고 눈동자를 떨더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민호 대령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한 허망한 표정으로 질질 끌려 날았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종료된 후 부관이 다가와 경외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저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지우는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집무실 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는 모든 곳의 진실을 보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왜 이런 가면을 쓴 이중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젊은 시절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야전 군인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전쟁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명성은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거했던 적들은 그의 가족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고 실제로 몇 차례 끔찍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정보사령부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세상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장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경멸과 세상의 비웃음,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슬픈 방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기꺼이 감수하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강지우는 새벽이 되자 다시 어김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손놀림에 특별한 정성과 설렘이 더해졌습니다. 매달 단 한 번뿐인 군대에 있는 외아들 강민재를 만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만큼은 그는 어둠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정보사령관도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무능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평범하고 행복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끝에서 아들을 위한 음식들이 하나씩 마법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들 민재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어묵볶음이었습니다. 그는 민재가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를 떠올렸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 엉엉 울던 날, 그는 우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른 어떤 약보다도 이 달콤 짭짤한 어묵볶음으로 아들의 눈물을 멈추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가 해준 어묵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며 눈물 콧물을 훔치면서도 오물오물 밥을 먹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맛을 기억해내려 간장과 올리고당을 신중하게 섞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나물이었습니다. 민재가 고등학생이 되어 힘든 입시 공부에 지쳐 입맛을 잃었을 때 그는 매일 아침 이 고소한 시금치 나물을 무쳐 아들의 밥상에 올려주곤 했습니다. 아들, 이거 먹고 힘내야지. 시금치를 먹어야 뿌빠이처럼 힘이 난다고. 유치한 농담이었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피식 웃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곤 했습니다. 그는 시금치를 데치고 물기를 꼭 짜면서 어느덧 훌쩍 자라 자신보다 더 키가 커진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준비한 것은 통통한 소시지전이었습니다. 민재가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던 날 아침, 그는 아들의 마지막 아침 식사로 이 소시지전을 부쳐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 없던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었죠.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소시지전 정말 그리울 거예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계란물을 입힌 소시지를 프라이팬 위에 하나하나 정성껏 올리며 아들이 훈련소 동기들과 이 소시지전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도시락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반찬들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도시락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막 도시락 뚜껑을 덮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군용으로 지급된 세상에 단 2사람, 대통령과 그의 직속 부관만이 번호를 아는 작은 위성 전화기가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민재는 이 번호를 알 리가 없었지만 그는 만약을 대비해 아들이 외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비상 연락망으로 이 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들, 웬일이야, 이 전화는. 아빠 지금 막 넣어줄 도시락 다 쌌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는 반가운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의 모든 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소에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다급하고 불안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출발하셨어요? 아니, 이제 막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왜 그래, 아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들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무언가 더 날카롭게 추궁하기도 전에 아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꼭 다시 전화할게요. 뚝. 강지호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차갑게 식어가는 부엌에 한참 동안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떤 극비 작전 상황보다도 더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픈 사람 특유의 기침 소리나 잠긴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극도의 긴장감으로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부대 통제라고 했다. 하지만 배경소음은 실내의 소리가 아닌 바람이 부는 야외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쇳소리. 그것은 결코 평범한 부대 안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겨있던 그 처절한 공포.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 SOS였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사랑 가득한 도시락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으로 가 가장 낡고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갈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수룩하고 순박한 시골 아버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한 눈동자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굶주린 맹수의 서늘하고 푸른 분노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우는 아내가 출근하고 집이 완전히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사령부 관용차가 아닌 아내가 평소 장을 볼 때나 사용하는 낡은 국산 소형차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의 화장품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거운 분노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 일부러 주변 지형을 살필 수 있는 한적한 국도를 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적진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침투하는 첩보원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의 지형짐을, 부대로 통하는 비공식적인 경로, 그리고 혹시 모를 감시 카메라의 위치까지.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사진처럼 찍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부대의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대 정문이 아닌 병사들이나 보급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후문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정문보다 감시가 비교적 허술하고 부대의 진짜 속사정을 엿보기에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후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위병소 초소 앞에 버티고 있는 한 부사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부대의 실세이자 병사들 사이에서 저승사자 혹은 미친 개로 불리는 최판석 상사였습니다. 강지호는 이미 지난밤 그의 모든 신상 정보를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과거 복무지에서 있었던 수차례의 폭행 사건과 그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기록까지도 말입니다. 최 상사는 우람한 덩치에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만하고 폭력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차에서 내려 최대한 어수룩하고 겁점이 가득한 시골 아버지의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허리를 조금 구부정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약간 절뚝거리며 세상 물정 모르는 촌부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침에 쌌던 촌스러운 꽃무늬 보자기에 싼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제가 저기 강민재 이병의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아들 녀석에게 이거 도시락이라도 좀 전해주려고 이 먼 길을 왔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그의 허름한 옷차림과 손에 들린 촌스러운 도시락 가방을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벌레라도 쫓아내려는 듯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버님? 부대 전체에 전염병 비상이 걸려서 외부인 출입은 물론이고 음식물 반입도 절대 안 된다고 아침에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모르고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규정을 설명하는 군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한 민간인을 하대하고 윽박지르는 전형적인 완장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지우는 더욱 몸을 낮추며 거의 빌다시피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새벽부터 먼 길을 왔는데 그냥 이대로 돌아가기가 너무 섭섭해서 그럽니다. 상사님께서 잠시 맡아주셨다가 점심시간에 우리 아들에게 전해주시기만이라도 하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가 간절하게 부탁할수록 최판석 상사의 얼굴에는 더욱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힘없고 나약한 늙은이를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아시지 왜 이렇게 노인네가 귀찮게 하십니까? 대개 아들이나 당신이나 참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건 똑같구먼. 쯧쯧. 그러니 군생활 적응도 못하고 맨날 혼자 겉돌지. 그가 답답하다며 혀를 차는 순간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불평 섞인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민재를 향한 명백한 개인적인 악감정과 이미 무슨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물러서는 척하며 그의 주변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훈련된 눈은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최판석 상사의 오른손 주먹 관절 부위. 자세히 보니 방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옅은 찰과상과 함께 아주 미세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맨주먹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세게 가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너클파트 상처였습니다. 둘째, 위병소에 함께 서 있던 젊은 위병의 눈. 그는 최 상사가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고 그의 눈동자는 최 상사를 향한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가 최 상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부대 안쪽에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한 병사를 더 큰 덩치 큰 병사들이 거의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끌고 가다시피 하는 장면을 아주 짧은 순간 목격했습니다. 그 병사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고 있던 전투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최 상사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며 위병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들은 폭행을 당했고 그 주범은 바로 눈앞의 최판석 상사이며 부대 전체가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실망한 늙은 아버지의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갚으신데 제가 큰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힘없이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도 최판석 상사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모욕의 말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 그랬어. 애비나 아들이나 나약해 빠져가지고는.
강지훈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온화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암살자의 차갑고 비정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용히 운전대 아래에 숨겨져 있던 비상 연락장치의 버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부대 후문이 한눈에 들어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한적한 언덕 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시트를 뒤로 젖히고 마치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는 평범한 운전자처럼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열려 있었고 그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석 아래 비밀 공간에서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의 진짜 장난감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국방정보사령부에서도 오직 그와 같은 최상급 요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특수 정찰 장비 세트였습니다. 겉구비에는 평범한 보조 배터리처럼 생긴 그것은 반경 500m 내에 모든 통신 주파수를 잡아낼 수 있는 고성능 스캐너였습니다. 그리고 콩알보다도 작은 크기의 장치는 강력한 지향성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무선 도청 장치였습니다. 그는 장비를 작동시켜 아까 위병소 근처에서 최판석 상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척하며 그의 군복 옷깃 뒤에 몰래 붙여두었던 먼지보다도 작은 크기의 미세한 발신기의 주파수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치직하는 작은 잡음이 몇 번 들리더니 곧이어 이어폰 너머로 최판석 상사와 위병소 근무자들 간의 대화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그물이 마침내 처진 것입니다. 야, 방금 그 영감탱이 봤냐? 그놈 앱이라는데 부자전이라고 생긴 것부터가 아주 그냥 답답하게 생겼더라. 쯧쯧. 최판석 상사의 오만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힌 후에 만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아직 앳돼 보이는 젊은 위병이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사님, 그래도 강민재 이병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애들도 다 보고 있는데 팔까지 부러뜨릴 필요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판석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시끄러워, 이 새끼야. 네가 뭘 한다고 주둥이를 노려. 어쭈, 이제 보니 너도 그놈이랑 한패거리냐.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뱀의 머리가 될 수 없으면 최소한 용의 꼴이라도 되려고 발버둥 쳐야지. 저놈처럼 혼자 잘났다고 뻣뻣하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놈들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는 거라고. 이건 말이야, 그놈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의 군기를 위한 거라고. 일종의 본복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내 말 머리에 똑똑히 박아둬. 알았어? 강지훈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분필처럼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팔이 정말로 저 악마 같은 놈의 손에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훈련받은 그였지만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속수 무책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붉게 떠올랐다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위병소에 새로 나타난 다른 간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상사, 아까 그 영감은 잘 돌려보냈나? 혹시라도 눈치챈 건 아니겠지? 걱정 마십시오, 소대장님. 그냥 평범한 늙은이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그나저나 강민재 그농 격리는 언제까지 시켜야 합니까? 벌써 사흘째인데 너무 오래 가둬두면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흉흉해서 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의무병놈한테 단단히 입단속 시켜놨으니까 딴소리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대대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일인데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팔에 깁스 풀리고 얼굴에 시퍼렇게 든 멍 빠질 때까지만 쥐 죽은 듯이 처박아 두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감히 보호비 안 내고 끝까지 뻗팅기면 어떻게 되는지 건방진 신병놈들한테 똑똑히 보여줘야죠. 그래야 우리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보호비.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지독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품 갈취와
그것을 거부한 아들에 대한 계획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대장까지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 이 부대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조용히 도청장치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차가운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걱정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야겠다. 썩어 빠진 것들을 모두 남김없이. 그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깊숙한 곳, 지난 20년 넘게 그림자처럼 몸담아온 그의 진짜 세계, 국방정보사령부였습니다. 그림자가 마침내 길고 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유미라는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인간이 또 어디서 술이라도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나 하고 혀를 차며 남편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멸 섞인 짜증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그녀의 무능한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강지훈은 국방정보사령부의 깊숙한 지하벙커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능한 남편, 어수룩한 아버지의 허울은 먼지처럼 완전히 벗어던져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 군의 모든 기밀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이는 최첨단 스크린이 푸른 빛을 내며 번쩍이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 스크린보다 더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제123 보병대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헤쳤습니다. 대대장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과 재산 관계부터 최판석 상사의 과거 복무 기록, 숨겨진 징계 사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대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기록까지 그의 손끝에서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부대의 모든 비밀 정보들이 벌거벗은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기 전 날카로운 메스로 정확한 수술 부위를 찾아내듯 부패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모든 정보 분석을 마친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여러 대의 전화기 중 오직 단 하나의 버튼만이 존재하는 붉은색 비상 연락망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화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오직 국방정보사령관인 그만이 직권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그의 직속 비밀부대 호출 라인이었습니다. 나다. 그의 짧고 무게감 있는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부대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사령관의 이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의 지옥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즉시 밤안개 작전조 전원 완전 무장 상태로 비상 소집하도록. 밤안개 작전조. 그들은 국방정보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예 요원들로만 구성된 오직 강지훈 소장의 직접 명령에만 움직이는 비밀 중의 비밀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군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일반 군이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 소리 없이 침투하여 마치 밤안개가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집어삼키듯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사령관의 보이지 않는 칼이자 살아있는 그림자였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강지훈의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작전조장이 들어와 소리 없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훈련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부르셨습니까? 밤안개 작전조 전원 소집 완료했습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대한민국 위성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들 민재가 고통받고 있는 제123 보병대대였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정각, 우리는 이곳에 대한 대테러 방어기습 훈련을 실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둘이다. 첫째, 부대 지휘 계통을 포함한 대대의 모든 유무선 통신망을 완벽하게 장악 및 차단한다. 개미새끼 한 마리조차 외부와 교신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둘째, 대대의 모든 행정 서류와 컴퓨터, 개인 저장 장치까지 데이터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원본 그대로 확보한다. 우리의 목적은 청소다. 썩어 빠진 것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야 하니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마라. 내 말 알겠나? 작전 조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그러나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사령관은. 그의 부하들이 왜 대테러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멀쩡한 아군 부대를 기습해야 하는지 그 이유 따위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은 그들에게는 곧 법이자 거역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한밤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동이 뜨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썩어가던 최판석의 왕국에 대한 그림자의 무자비하고 서늘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자비도 용서도 없는 완벽한 청소작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짙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2대의 검은색 헬리콥터가 소리 없이 이륙했습니다. 군의 공식 표식도 부대를 나타내는 그 어떤 마크도 없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유령처럼 칠해진 UH-60 블랙호크였습니다. 레이더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수 도료가 칠해진 그 기체는 마치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밤안개 작전조 요원들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123 보병대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간밤에 마신 술 기운에 돼지처럼 코를 골며 단잠을 자고 있었고 대대장 역시 자신의 안락한 관사,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다가올 진급심사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왕국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아침은 이제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모든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피해 낮게 날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약속된 시간인 새벽 5시 정각에 대대의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맹금류처럼 소리 없이 하강한 헬리콥터는 거의 아무런 착륙 소음도 없이 유령처럼 연병장 중앙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일반 헬리콥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직 최정예 특수부대만이 가능한 침투 기술이었습니다. 헬기의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검은 유령들이 연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복면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밤안개 작전조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최신형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각종 첨단 침투 장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번이나 합을 맞춘 것처럼 단 한마디의 구령도 단 한 번의 손짓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조는 부대의 모든 통신시설이 모여있는 통신실과 지휘통제실로, 다른 한 조는 대대장실과 행정반, 그리고 재정 관련 서류가 복원된 사무실로, 그리고 나머지 한 조는 부대의 모든 출입구와 무기고를 향해 소리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거미줄처럼 부대 전체를 순식간에 올가매었습니다. 불과 2분, 시계의 추침이 겨우 2바퀴를 돌았을 뿐인 그 짧은 시간 만에 대대의 모든 신경망과 수족은 완벽하게 마비되고 점령당했습니다. 통신실의 모든 통신 장비는 전원이 차단되었고 행정반의 모든 컴퓨터는 봉인되었으며 모든 출입구는 안에서부터 굳게 걸어 잠겼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은 지휘용 헬기의 문이 천성이 열리고 한 사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희미한 여명 속에서도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순박한 아버지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오직 적의 심장부를 눈앞에 둔 지휘관의 냉혹하고 비정한 표정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헬기 소리에 잠있게 허둥지둥 뛰쳐나온 당직사관과 불침번을 서던 병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복장의 특수부대가 자신들의 부대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 그들은 이것이 북한군의 기습인지 아니면 영화 촬영 현장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최판석 상사와 대대장 역시 잠옷바람으로 비틀거리며 뛰쳐나왔다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지훈 소장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특히 최판석 상사는 어제 자신이 융통성 없는 늙은이라며 문전박대했던 그 허름한 남자의 얼굴이 지금 저 지옥의 사자들을 이끌고 있는 냉혹한 지휘관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억 하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한치의 자비도 없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강지훈 소장은 연병장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최판석 상사와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대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부관에게서 아들 민재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하얀 가운을 입은 정보사령부 직속 군의관과 증거 수집을 위한 법의학팀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대대 의무실 가장 구석에 있는 창문 하나 없는 작은 약품 창고였습니다. 문을 열자 축축하고 매캐한 조동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나 낡은 의료 장비를 쌓아두는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차가운 방 안, 녹슨 철제 간이 침대 위에 그의 아들 민재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그가 어제 전화통화로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오른팔에는 조잡하게 감아놓은 두꺼운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 곳곳에는 미처 빠지지 않은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터진 입술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점 없이 텅 빈 눈동자. 그의 아들은 지난 며칠 동안 이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음이 분명했습니다. 강지훈은 아들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칠어진 얼굴을 조용히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아들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버지는 평소 자신이 알던 무능하고 어수룩한 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전투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 서늘한 눈빛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강지훈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안정과 보호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따라온 자신의 팀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내 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상처를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기록하고 가장 정밀한 진단 장비로 신체 모든 부위를 검사하도록 피부 조직 아래에 보이지 않는 뇌출혈까지 모두 찾아내 증거 하나라도 놓치면 자네들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날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하고 무거운 분노는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민재의 몸에 남겨진 모든 폭력의 흔적들을 차가운 카메라 렌즈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헬리콥터에 실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후 강지훈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밤안개 작전조가 불과 몇 분 만에 임시신문실로 만들어 놓은 텅 빈 회의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모여 있었고 그 위에는 최판석 상사가 두 손이 등 뒤로 결박된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복면을 쓴 작전조 요원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는 최 상사를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최 상사의 눈앞에 있는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최 상사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 상사의 아내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듯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그 사진을 자신의 검고 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지. 이름이 최수빈. 참 귀엽고 예쁘더군.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고문이나 잔인한 협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고개를 번쩍 들고 강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폭력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세상 전부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이고 처절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국방정보사령부 최고 심리전 전문가가 사용하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정교한 압박술 앞에서 그의 버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이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진실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판석 상사가 하얀 신문실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동안 강지훈의 또 다른 사냥개들은 대대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밤안개 작전조의 회계 분석팀과 증거 수집팀은 대대장실과 행정반 그리고 보급 창고까지 돈과 서류가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정보사령부에서 돈 세탁과 비자금 추적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장부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검은 돈의 흐름까지도 귀신같이 찾아내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대대의 공식적인 재정장부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허술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병사의 이름으로 몇 달간 꼬박꼬박 월급이 지급된 기록, 실제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부풀려진 보급품 구매 영수증, 그리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회계 보고서들. 부패의 증거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파도 끝이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된 컴퓨터 파일들을 복원했고 그 안에서 간부들끼리 주고받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노골적인 대화 내용까지 찾아냈습니다. 강지훈은 임시 지휘소로 변한 대대장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내용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분노의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그물을 던져놓고 그 안에 걸려든 어리석은 물고기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퍼덕이는 것을 지켜보는 노련하고 냉정한 어부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최판석이라는 행동대장을 먼저 무너뜨린 뒤 그 공포를 이용하여 나머지 공범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동시에 물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분석팀 요원이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최판석 상사의 개인 캐비닛, 아주 깊숙한 곳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낡고 두툼한 가죽 수첩 하나였습니다. 수첩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업무 수첩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암호와도 같은 글씨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수첩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는 암호 해독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무질서해 보이는 숫자와 기호들의 조합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그는 그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해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최판석이 만들어온 부패 왕국의 모든 비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명단에 오른 병사들의 이름으로 함께 그들의 부모로부터 얼마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갈취했는지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돈이 대대장을 포함한 어떤 간부들에게 얼마씩, 언제, 어디서 상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부대가 어떻게 서서히 썩어 문드러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하고 역겨운 역사서였습니다. 강지훈은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냥은 끝났습니다. 그는 즉시 대대장을 포함하여 장부의 이름이 오른 모든 핵심 간부들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에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간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오만함이나 권위의식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 낡은 가죽 수첩을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던져놓았습니다. 수첩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툭 하는 작은 소리가 그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군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너무나도 크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강지훈은 대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대대장의 비겁한 변명과 거짓의 갑옷을 남김없이 꿰뚫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이 장부에 대해 자네가 직접 설명해보게. 대대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린 것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다른 간부들 역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침묵은 그 자체로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썩어빠진 왕국의 추악한 민낯이 낡은 수첩 한 권 앞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부패한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될 무렵 강지훈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최판석 상사의 비밀장부에 검은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던 모든 피해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집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침묵을 강요당했던 바로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얼굴의 젊은 병사 수십 명이 연병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소집 명령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또 어떤 불행이 닥칠지, 혹시라도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거운 공포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모든 무장한 작전조 요원들을 멀리 물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무대 위가 아닌 병사들과 똑같은 눈높이에 연병장 바닥에 내려서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냉혹한 사령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아들을 둔 평범하고 마음 아픈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연병장에 모인 모든 아들들의 가슴에 직접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하지만 그 어떤 구호보다도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아들을 둔 애비다. 내 아들 역시 너희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바로 이곳에서 겪었다. 오늘 나는 정보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어른으로서, 한 명의 군인 선배로서 너희들 앞에 섰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잔뜩 겁에 질려 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듯한 어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던 자들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썩어 빠진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는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눈을 맞추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폭풍처럼 잊고 이전처럼 조용히 침묵하며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길이다. 만약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누구도 너희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그동안 너희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알기에 그 선택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해 용기를 내어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목소리로, 너희들의 손으로 이 썩어 빠진 곳을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한다. 너희들의 그 용감한 선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용기는 앞으로 이곳에 들어올 너희의 소중한 후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명예롭고 값진 역사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선택해라.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함께 소리칠 것인가?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깊이 새겨진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작은 희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열 가장 뒤편에 서 있던 가장 왜소하고 약해 보였던 한 이등병이 떨리는 손을 번쩍 들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도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은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첫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한 명, 두 명, 그리고 마침내 연병장에 모인 모든 피해 병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뜨거운 결의와 희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진심이 마침내 잠자고 있던 젊은 사자들의 억눌렸던 용기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낸 병사들의 피 맺힌 증언이 줄을 이으면서 최판석 상사와 그 밑에서 부패의 단물을 함께 빨아먹었던 간부들의 죄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명백해졌습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대의 왕처럼 신병들의 고통 위에서 군림했던 최판석 상사와 그의 옆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조리를 방관하고 동조했던 간부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위세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법의 심판을 앞둔 죄인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과 이 전대미문의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언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과연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버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은 강지훈과 그의 밤안개 작전조가 확보한 완벽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판석 상사의 모든 범행이 그의 자필로 꼼꼼하게 기록된 비밀장부, 피해 병사들의 몸에 남은 흉터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던 대대장의 비겁한 통화 녹취록까지. 변호인단은 반론의 여지조차 찾지 못하고 사실상 변호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고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고 그 한마디 한마디는 부패한 자들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창과도 같았습니다. 피고인 최판석,
군인의 가장 신성한 의무인 부하 보호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근간인 군의 명예와 기강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최판석 상사는 재판장의 선고를 듣는 순간 마치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다른 공범들 역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바닥에 엎드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되었던 대대장 또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군복을 불명예스럽게 벗는 것은 물론이고 수년간의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패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당연한 최후는 텔레비전 전용 뉴스와 모든 신문의 일면을 대대적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 전체에 오랫동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병영 부조리라는 거대한 암덩어리의 존재를 사회 전체에 알리는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들끓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 속에서 더 이상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전군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규모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전군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특발감찰이 즉시 시작되었고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져 왔던 수많은 부조리와 폭력 사건들이 마치 골마타진 상처에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듯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창군 이래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만 하는 거대한 대수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는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아버지의 조용하고 서늘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도 연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뉴스에도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국방정보사령부가 내부 첩보를 입수하여 진행한 비공개 감찰의 결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휘한 총사령관이 바로 강지훈 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아들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군대라는 조직이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없는 희생과 용기는 군 내부에서 아름아름 비밀스러운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번 전군 감찰의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칼날 뒤에는 국방부 장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그림자 감사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고위 장성들은 그 이름 모를 존재를 두려워했고 힘없는 병사들은 그를 정의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경외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되어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병영의 두꺼운 철문을 세차게 그리고 거침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 민재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팔에 박혀있던 차가운 철심은 모두 제거되었고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이제는 혼자서도 제법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시퍼렇게 남아있던 멍자국도 완전히 사라져 이제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맑고 순수한 청년의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던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흉터로 남아 가끔씩 그의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강지훈은 아들이 퇴원하는 날 어김없이 낡은 소형차를 몰고 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소와 똑같은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간단한 짐을 받아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차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그 어떤 대화도 없이 오직 차가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지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고 민재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달리던 민재가 마침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삼켜왔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20년간 알고 지내왔던, 집에서는 늘 아내에게 구박받고 세상 물정 모르며 무능하고 어수룩하기만 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옥의 사자들을 이끌고 유령처럼 나타났던 그 압도적인 존재.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을 지켜주었던 사람. 아들은 그날 이후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대해 깊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재우는 아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강변도로 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의 시동을 끄고 운전대에 두 손을 올린 채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재촉이 아닌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무거운 비밀의 무게를 조금은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강물 저편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하는 사람이다, 민재야. 너에게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사람. 거짓말 마세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아버지 어깨에 별 2개가 달려 있었잖아요. 부대에 그 높던 대대장님마저도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떠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알던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원망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마저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강지우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의 기나긴 삶에 대해 자신이 왜 그림자라는 이름의 사령관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왜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어수룩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아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득 찼던 한 청년 장교의 선택이었고 국가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으며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하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 위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없던 시절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남몰래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왔을 아버지의 고독하고 위대한 삶에 대한 미안함과 끝없는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강지우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으로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아들. 네가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내가 지난 20년간 너와 세상 모두를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내가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 집 안에서는 나는 언제나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그의 고독하고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지는 석양 속에서 하나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깊고 긴 대화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 두 남자 사이의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옆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강지우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든든한 동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현실의 차가운 목소리, 바로 아내 유미란의 날카로운 잔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내복을 입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제야 들어오는 남편과 아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이 인간아. 온종일 아들놈 핑계대고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내가 저녁 시간 늦지 말라고 했지. 당신 때문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병원에서 퇴원한 아들에 대한 걱정이나 안쓰러움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저녁 식사를 제 시간에 챙기지 않은 무능한 남편에 대한 짜증과 신경질적인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굳히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하지만 강지우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고개를 저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자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향해 지난 20년간 늘 그랬던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늦었네. 많이 배고프지? 내가 금방 아주 맛있는 걸로 저녁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진짜 세상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한쪽에 늘 걸려있던 낡고 색이 바랜 꽃무늬 앞치마를 집어들어 자신의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또 다른 전투복이었습니다. 국방정보사령부의 칠흑 같은 검은 전투복이 국가와 국민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낡고 허름한 앞치마는 바로 그의 소중한 가족을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숭고한 전투복이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그런 아버지의 넓고 묵묵한 뒷모습을 처음으로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모진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무능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저 기나긴 침묵이 결코 나약함이나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의 위대하고 고독한 희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엌에서는 곧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도마가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지글지글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 그 소리들은 마치 평화롭고 따뜻한 교향곡처럼 집안의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를 부드럽게 데워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매콤한 김치찌개와 아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갈비찜이었습니다. 아내 유미라는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남편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오늘 낮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부패 사건을 해결하고 썩어빠진 군 조직을 뿌리부터 뒤흔든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림자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쩌면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국가를 지키고 난 뒤 다시 이 작고 초라한 부엌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는 그 평범하고 위대한 모습에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지훈이라는 한 아버지 그리고 한 남편의 말없는 희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강지훈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동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